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 스스로 곡기를 끊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딸을 보며 국왕인 아버지는 대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늙은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순옹주, 영조 임금이 평생 가장 애지중지했던 둘째 딸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녀가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은 사례는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공주와 옹주가 있었지만 자결로 생을 마감한 왕녀는 오직 화순옹주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아바마마의 간곡한 명령과 눈물 섞인 애원까지 뿌리치며 39의 생을 마감했을까요? 어떤 사랑이었기에 임금의 친딸이 왕실의 귀한 혈육이 이토록 처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임금조차 꺾지 못했던 한 여인의 시리고도 단단한 지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부녀의 처절한 심리전. 영조가 평생 가슴에 피눈물로 묻어야 했던 딸의 마지막 14일간의 기록. 한 여인이 죽음으로 증명해낸 사랑의 무게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절망. 지금부터 화순옹주의 슬픈 진실을 아주 깊숙하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1720년 봄,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 연인군이었던 영조의 사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조의 첫 번째 후궁이자 지독한 사랑을 받았던 정빈 이 씨가 낳은 둘째 딸, 이름은 향이었습니다. 그 시절 연인군은 이복형인 경종의 그늘 아래 끊임없는 역모의 누명과 정치적 음모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웠던 그 암울한 시절, 정빈 이 씨가 낳은 아이들은 연인군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옹주에게 세상은 처음부터 그리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였던 화어공주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옹주가 겨우 2살 되던 해에는 생모인 정빈 이 씨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빈 이 씨가 독살되었다는 고변이 있어 논란이 되었으나 영조는 이를 무고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오랫동안 정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살 배기 아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도 그 부드러운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한 채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딸이 가여워 영조는 유독 이 아이를 품에 끼고 살았습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정무에 지친 몸을 이끌고 딸의 처소를 찾아가 직접 돌봤습니다. 밤이 깊어 딸이 잠든 뒤에도 영조는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한없이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영조는 딸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고 소학을 읽어주며 아비로서의 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글을 가르칠 때면 영조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붓을 잡아주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옹주는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매우 영민하고 정숙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궁중의 예법을 완벽히 익혔고 한시를 짓는 재주까지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조는 딸이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며 돌아가신 정빈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9살 되던 해, 옹주의 유일한 친오빠이자 왕실의 희망이었던 효장세자마저 요절하고 맙니다. 효장세자는 총명하고 어지러서 영조의 큰 자랑이자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빠가 죽은 날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과 일치하여 영조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대전에서 통곡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오빠도 없는 넓은 궁궐에서 옹주에게 남은 혈육은 오직 아버지 영조뿐이었습니다. 어린 옹주는 밤마다 홀로 이불을 적시며 울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영조는 홀로 남은 딸을 위해 당대 최고의 가문이었던 광산 김씨 집안의 사위를 골랐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딸의 평생 행복을 좌우할 중대한 일이었기에 영조는 몇 달에 걸쳐 신중히 후보를 검토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만난 운명의 상대는 월성위 김한신이었습니다. 용모가 달처럼 수려하고 성품이 물처럼 온화했던 김한신은 영조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첫 대면에서 김한신은 공손하면서도 당당했고 어린 옹주를 대하는 태도에서 깊은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영조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 부부로 서로를 존경하며
2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화순옹주는 월성위 댁에서 왕녀가 아닌 한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삶을 택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시댁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단 한 번도 왕녀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처신했습니다. 왕실의 귀한 신분을 내세우기보다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셔 가문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시부모의 문안을 여쭙고 직접 차를 끓여 올렸습니다. 궁궐에서 평생 남의 시중을 받으며 자랐던 손이었지만 옹주는 기꺼이 바느질과 안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친자식은 없었으나 그것이 부부의 금슬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없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옹주는 양자를 들여대를 잇고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정성껏 길렀습니다. 남편 김한신은 서예와 시문에 매우 능하여 영조가 직접 동국 최고라는 글을 내려줄 정도였습니다. 그의 글씨는 힘이 있으면서도 섬세했고 시는 깊은 사색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가 될 만큼 서예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재였습니다. 김한신의 예술적 재능은 조선 후기 서예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깊은 밤이면 두 사람은 차를 나누며 시를 주고받았고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달빛이 마루에 스며들면 옹주는 가야금을 타고 김한신은 그 가락에 맞춰 시를 읊었습니다. 그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은 두 사람만의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옹주는 화려한 궁중 복식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왕녀로 태어났지만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하게 산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옹주는 직접 텃밭을 가꾸고 배를 짜며 평범한 사대부 집안의 안악처럼 살았습니다. 영조는 이런 딸과 사위가 대견하여 수시로 사절을 방문하여 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행차가 있을 때마다 영조는 번거로운 의식을 간소화하고 딸 내외와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순아, 내가 이리 욕심 없이 평안하게 사니 이 늙은 아비의 마음이 비로소 놓이는구나. 영조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옹주는 아바마마의 깊은 사랑과 남편의 신뢰 속에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은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이들의 평화에도 잔혹한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서기 1758년 1월 부부의 나이 39이 되던 해에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1758년 1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월성위 김한신이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점심 무렵까지만 해도 김한신은 서재에서 글씨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갑자기 심한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병세는 마치 불길처럼 순식간에 번져 손을 쓸 틈조차 주지 않고 가문을 뒤흔들었습니다. 급히 불러온 의원들은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문을 닫았습니다. 온갖 약재를 달여 올렸지만 김한신의 체온은 점점 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화순옹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옹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두워져가는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한신은 사랑하는 아내 화순옹주의 손을 꼭 쥔 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김한신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옹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화순옹주는 눈앞의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남편의 시신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눈을 맞추던 사람이 한 줌의 재가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26년을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유일하게 의지했던 기둥이 단번에 뽑혀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옹주에게 김한신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도 오빠도 일찍 잃고 고독했던 그녀에게 김한신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옹주는 소리를 내어 울지도 못한 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의 차가워진 볼을 어루만지며 옹주는 지난 26년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 함께 나눈 조용한 대화들, 달빛 아래 마주했던 따뜻한 눈빛들.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옹주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간 것이라며 걱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옹주의 깊은 침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서운 각오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승이 아닌 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은 곧 옹주의 충격적인 결단을 목격하게 됩니다. 옹주가 물 한 모금, 미음 한 술도 입에 대지 않으며 곡기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옹주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죽음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옹주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와 오빠를 잃고 고독했던 그녀에게 남편은 세상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는 삶은 옹주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저승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옹주가 절식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즉시 궁궐에 있던 영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하자 영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영조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65의 늙은 몸을 이끌고 딸의 사저로 급히 행차했습니다. 평소에는 위험 있던 영조의 발걸음이 그날만큼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영조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화순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내가 키운 딸이 그럴 리 없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려는 아비의 필사적인 부정이었을 뿐입니다. 대전 문을 열고 들어선 영조의 눈에 비친 것은 비쩍 마른 딸의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옹주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처럼 여위어 있었습니다. 화순아, 내가 어찌 이 아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으려 한단 말이냐? 영조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고 그 목소리에는 평생 숨겨왔던 나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영조는 딸의 여윈 손을 움켜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65의 노인이 된 영조의 손은 거칠게 떨렸고 그 떨림은 딸의 손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빈을 잃고 효장을 잃었는데 이제 너마저 이 늙은이를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냐? 영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두 잃어야 했던 한 노인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빈을 잃고 희망이었던 효장세자를 잃고 이제 마지막 남은 혈육마저 잃어야 한다는 공포. 제발, 제발 미음 한 술만 들어다오. 이것은 애원이 아니라 명이다. 영조는 온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딸 앞에 무릎 꿇은 한 명의 가련한 아비였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초췌해진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겹게 그러나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딸의 사저로 직접 행차하여 음식을 권하며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저를 찾아가 딸을 설득하려 했지만 옹주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영조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미음 그릇을 들고 딸의 입술에 수저를 갖다 대었습니다. 화순아, 이 아비를 위해서라도 한 숟가락만 먹어다오. 옹주는 아바마마의 처절한 곡소리에 못 이겨 겨우 미음 한 숟가락을 삼켰습니다. 영조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삶의 끈을 놓아버린 그녀의 육체는 음식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옹주는 곧바로 미음을 토해냈고 그 비참한 모습에 영조는 대전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아바마마 용서하소서. 이미 제 마음이 그 사람을 따라갔으니 음식이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나이다. 옹주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했지만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는 무력한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왕권으로도 아비의 권위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을 향한 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궁으로 돌아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절을 가르쳤구나. 내가 너를 죽이는구나. 돌아가는 가마 안에서 영조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흐느꼈습니다. 평생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고 정절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자신이 결국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옹주의 절식은 하루 이틀을 넘어 어느덧 열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옹주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가고 생기는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궁궐의 내의원들이 비상소집되어 약을 올렸지만 옹주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약을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몸에 무슨 약이 효험이 있겠습니까? 의원들은 무력하게 고개를 떨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는 궁으로 돌아가서도 매일같이 손이 떨리는 글씨로 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밤새 편지를 쓰는 영조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순아, 네가 어미를 잃었을 때 이 아비가 밤마다 내 이불을 덮어주며 울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 네가 얼마나 작고 가련했는지 이 아비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구나. 내가 효장을 잃고 눈물 흘릴 때 이 아비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던 것을 잊었느냐?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이렇게 버텨왔지 않느냐? 이제 이 늙은 아비의 주름진 손을 한 번만 더 잡아주지 않겠느냐? 딸을 산채로 잃어야 하는 아비의 절절한 피눈물이 담긴 편지는 매일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내관조차 그 처절한 내용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순옹주는 끝내 단 한 줄의 답장도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고는 조용히 가슴에 품은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의 에너지는 오직 남편 곁으로 가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영조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옹주께서 이러시니 차라리 강제로라도 음식을 드리게 하소서. 왕명으로 의원들에게 명하여 입을 벌리게 하고 음식을 넣어드리게 하소서.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히 대답했습니다. 억지로 먹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저 아이의 혼은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몸만 억지로 붙잡아둔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영조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옹주는 조용히 누워 지난 26년간 김한신과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봄날 함께 거닐던 정원의 풍경, 가을밤 함께 감상하던 달빛, 겨울 저녁 함께 마시던 따뜻한 차.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옹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안식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남편과의 신의가 옹주에겐 목숨보다 더 무거운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26년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두 영혼이 맺은 언약을 죽음으로써 완성하고자 하는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지 열흘이 넘어가자 옹주의 호흡은 점차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미 포기한 표정으로 옹주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옹주의 육체는 마른 장작처럼 말라갔고 생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피부는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얇아졌고 호흡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해졌습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딸을 찾아와 이번에는 임금의 권위까지 내세우며 마지막 호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의 자애로운 아비가 아닌 엄격한 군주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명이다. 왕녀로서 법도를 지키고 어서 일어나 미음을 마셔라. 영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목숨은 내 것만이 아니다. 왕실의 혈육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옹주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정절을 지키려 한다면 이 아비를 살려두고 가는 것 또한 정절이 아니겠느냐? 부모에 대한 효도 또한 정절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이 아니더냐? 네가 먼저 가면 이 늙은이는 누구를 의지하여 남은 생을 살란 말이냐? 영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마지막 남은 영혼의 힘을 다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비록 육체는 쇠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소녀는 왕녀이기 전에 이 사람의 아내로 살다 가고자 하나이다. 아바마마께서 평생 소녀에게 가르치신 정절, 소녀는 이제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나이다. 남편을 저버리고 살아남는 것이 어찌 정절이겠나이까?
그 고결하고도 단호한 한마디에 영조는 더 이상 아무런 명령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아비로서의 애원도 모두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조가 평생 딸에게 가르쳤던 유교적 가치인 정절이 결국 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리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영조는 궁궐로 돌아와 대전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자책감에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내가 가르쳤다. 내가 가르친 정절이 내 딸을 죽이는구나. 내가 왕이 무엇이고 아비가 무엇이란 말인가. 영조는 식음을 전폐하고 대전에 홀로 앉아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하들이 문안을 드려도 영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옹주는 아버지가 떠난 뒤에 빈자리를 보며 남몰래 조용히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 것이 죄스러웠지만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죄이자 이승과 나누는 처절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아바마마 용서하소서. 불효막심한 이 딸을 용서하소서. 옹주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계신 궁궐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14일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옹주는 인간의 본능인 생존 욕구를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배고픔도 갈증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신념 하나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가장 위대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는 이야기가 후대의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육체와 달리 그녀의 영혼은 이미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서기 1758년 1월 17일 남편 김한신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화순옹주는 마침내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토록 그리던 남편 곁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옹주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39, 너무나 짧지만 그 누구보다 강렬했던 한 여인의 생애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 사위와 딸을 한꺼번에 잃은 영조는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영조는 대전에서 짐승처럼 통곡했고 며칠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국사를 여쭈어도 영조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옹주의 졸기에 내게 억제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구나라며 비통함을 적었습니다. 붓을 잡은 영조의 손은 떨렸고 글씨는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의 기록에는 딸을 먼저 보낸 아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옹주의 고결한 정절을 기려 연려문을 세워야 한다고 밤낮으로 상소했습니다. 전하, 옹주마마의 고결한 정절은 만고에 드문 것이옵니다. 마땅히 홍문을 세워 그 뜻을 기려야 하옵니다. 하지만 영조는 끝내 연려문 하사를 단호하게 그리고 서운하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남편만을 따랐으니 효에 있어서는 큰 허물이 있다. 어찌 효를 저버린 자에게 정렬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딸을 먼저 보낸 아비의 깊은 서운함이자 자신을 버린 딸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자신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영조는 끝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다른 백성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자결이 미덕으로 여겨질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미담으로 전해져 다른 여인들이 따라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영조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원망, 그리고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화순옹주는 충남 예산의 낮은 언덕에 남편 김한신과 나란히 합장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덤은 서로를 마주보는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덤 옆에는 소나무가 심어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슬픈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영조는 죽는 순간까지 딸의 묘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그리움과 서운함을 놓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화순옹주의 이름을 부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조가 승하하고 그의 손자인 정조대왕이 즉위했습니다. 정조는 어릴 적부터 고모인 화순옹주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깊은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밤마다 화순옹주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가 끝내 매듭짓지 못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서운한 마음에 정렬을 내리지 못하셨으나
그것은 고모님의 잘못이 아니었다. 고모님의 행실은 왕실에서 유일한 열행이니 홍문을 세워 그 정절을 만대에 알려라. 정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일찍 세상을 떠난 고모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기 1783년 비로소 화순옹주에 사저가 있던 마을 어귀에 붉은 연려문이 세워졌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단 한 번 왕녀에게 하사된 유일무이한 정려의 표시였습니다. 홍문 제막식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 화순옹주의 고결한 정절을 기렸습니다.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선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강요한 억압된 정절을 넘어 스스로 선택한 사랑을 목숨으로 지켜냈습니다. 왕녀로 태어났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아버지의 처절한 호소를 뒤로하고 죽음을 택했던 그 고독하고도 단단했던 결단.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충남 예산에 세워진 화순옹주 홍문은 여전히 그 시린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래고 이끼가 끼었지만 그 의미만큼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그 지독하리만큼 깊은 사랑에 다시금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 화순옹주가 남긴 14일간의 고요한 투쟁, 그것은 조선 여인으로서 남긴 가장 뜨거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와 선택의 무게를 묻고 있습니다. 긴 시간 화순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울림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뭉클하고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